아이고, 감사합니다. 엄청 빨리 왔네. 요즘 택배 진짜 빨라요. 녹화 때 쓰려고 새벽 배송 시켰는데 안 올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왔어요. 아이고, 엄청 잘 만들었구만. 이걸 타고 12년 동안 전국을 5번을 돌았다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한 500번도 더 다녔겠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웅은 진시황입니다. 중국 시안에 가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곳이 바로 병마용입니다. 2000년을 지킨 이 불사의 군대. 병마용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우리는 진시황의 위용과 그의 업적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를 앞서는 안목으로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 세계에서 가장 긴 건축물, 만리장성을 쌓고 국가 형성을 위한 제도와 체계를 확립한 사람이죠. 그러나 동시에 폭군 소리도 정말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진시황은 어떤 사람일까? 영웅일까? 폭군일까? 혹은 둘 다일까?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39세가 되던 해에 그는 천하통일을 이룹니다. 이거 39세. 카이사르가 도박빚에 허덕이고 있을 때입니다. 진시황은 폭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사석에서 역사학자들은 진시황이 없었다면 오늘의 중국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중국의 힘은 사실 그게 하나의 국가인 데서 나와요. 중국 대륙이 유럽처럼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다면 지금 중국은 중국이 아니죠. 이런 중국의 통일을 이룬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단지 영토를 통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체제를 바탕으로 이것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놓는 데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진시황 이전을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는 봉건 국가죠. 그리고 강력한 군주가 있다고 해도 이 봉건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진시황은 이 나라를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행정망에 의해서 통일된 완전한 국가로 바꿔놓습니다. 이거를 제도적으로는 이제 봉건제를 해체하고 군현제로 재편했다고 하죠. 봉건제라는 건 제후들, 수많은 독립군주들이 다스리는 나라고요. 군현제라는 건 황제를 정점으로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영주의 자의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은 전국을 일관하는 동일한 규정에 의해서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제국의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물리적 통일만이 아니라 이 내적 통합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카이사르가 로마의 황제라고 했는데 사실 그 로마의 황제는 중국의 황제하고 다릅니다. 로마 제국은 사실은 절반 독립국가들의 연합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있을 때는 원로원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중국의 황제 원로원이 어디 있습니까? 황제하에 일원된 체제 속에서 관리가 지배하는 거죠. 중국의 황제와 서양의 카이사르는 다르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동서양의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물론 진나라 한나라 때의 군현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군현제는 아닙니다. 다 지역의 유력자들을 중에서 뽑아서 관리를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보면 봉건제하고 군현제가 좀 섞인 체제예요. 그러나 세상 역사는 어떤 경우든 한 번에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국이 그 이후에도 많은 왕조가 생깁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쪼개져서 영속적으로 가지 않죠. 반드시 하나로 뭉치고 누구나 다 이거는 나눠 먹을 수 없는 땅이다. 결국은 최후의 한 명이 통치하는 통일 국가로 돼야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던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항상 통일지향적이죠. 그러다 보니 중국은 항상 거대한 국가였고 오늘날에도 세계 대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통합된 영토와 국민들, 그것이 중국의 영원한 저력이에요. 이것이 진시황이 중국 역사에 남긴 공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나라는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문명의 중심지로부터 서쪽 변경에 있는 미개 국가였습니다. 이게 조금 과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상황이 진나라에 왔을 때만 해도 주민들이 토굴 같은 집을 짓고 방도 없이 대가족이 엉켜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톡을 파고 들어가서 문이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엉켜 살았다. 그렇게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당시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였습니다. 즉 통일된 제국으로 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통일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시행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거를 고민하는 선각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백가입니다. 선각자의 운명은 고향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 지역에서 이제 미래는 이렇게 가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이 커지고 법으로 통치를 해. 그래서 다 쫓겨나서 변방으로 갑니다. 진나라를 바꿨던 상황은 중원의 중심이었던 위나라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위나라에서 쫓겨나서 진나라로 와요. 진나라 효공이라는 왕의 지원 아래 변법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나라에서는 안 먹혔어요. 왜? 기득권층이 많으니까 자기를 권력을 제한하거나 내놓으라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여기 오니까 기득권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해. 그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운전하는 분 또는 화이트 칼라 차별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족 아들 보고 너 직업으로 이제 운전기사를 해라 그러면 막 화내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냐.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야, 너 차 태워줄게. 이거 할래? 오케이. 너 버스 기사 할래? 큰 차 좋아. 이렇게 되니까 착착착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좀 과장이고 진나라도 귀족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적 베이스가 약하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상황은 귀족층을 약화시키고 지역, 촌락, 분대에 대해서 분주의 지배권을 확립합니다. 분대에는 영주들이 내 마음에 드는 애를 이렇게 이거 안 돼. 전쟁에 나가서 전공을 세우면 상을 준다. 신분, 지역, 출신을 따지지 않는다. 잔인하긴 하죠. 적병에 목을 하나 들어오면 벼슬 하나 올려준다. 다른 나라는 이미 이제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신분이 있으니까 공을 세워도 지휘관이 공을 가져가고 포상을 해줘도 너 평민이야? 그럼 요거밖에 안 돼. 근데 진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공 세우면 귀족 되는 거야. 공 세우면 장군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진나라 군대를 당할 수가 없어요. 얘들이야 자기가 출세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나라 군대가 순식간에 전국 최강의 군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나라에도 사실은 귀족 틈들이 있었기 때문에 효공이 죽으니까 귀족들이 이제 반발을 일으키면서 상황을 죽입니다. 하지만 이미 효공 때 진나라는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6나라 군대가 연합해서 진나라를 이제 막습니다. 근데 아직 진나라가 1대1로 싸우면 다 이기는데 이 6개가 연합해서 싸우면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소강 상태가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진나라와 6개 나라가 대립하고 있을 때에 소양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소양왕이 손자였던 자초를 조나라에 인질로 보냅니다. 요때는 이제 진나라가 얘들이 덤벼서 이렇게 같이 덤비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 수 있어. 하나하나 내 편으로 만들어서 꼬셔야죠. 그런데 이 조나라의 수도가 한단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한단 이 수도가 그대로 있는데요. 이곳에 여불이라는 상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초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신의 모사가 되겠다라고 해요. 이 소양왕의 태자가 둘째 아들이었던 안국군이었는데 안국군이 아들만 2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또 집안 좋은 사람도 있고 집안 나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자초는 집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조나라에 인질로 보내놨던 거죠. 그래서 자초는 그냥 포기하고 살았는데 여부리가 가서 요즘 말로 하면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키워주겠다. 여부리가 재력을 동원해서 자초를 안국군의 후계자로 만드는 작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았어요. 왜? 안국군이 아들만 20명인데 정작 자기가 제일 총애하는 부인은 화양 부인이라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부리가 화양 부인한테 접근해서 막 이렇게 하죠. 아마 이렇게 꼬셨겠죠.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양자로 받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양자로 받아봤자 걔 본래 어머니가 있지 않냐. 근데 그 본래 어머니가 귀족 출신이고 그러면
뭐 왕되고 나면 당신은 찬밥이지 뭐 당신은 친어머니를 하겠어. 어머니가 이렇게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애를 양자로 삼아야 당신이 힘이 난다. 요렇게 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로는 뭐 자초가 훌륭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양부인이 자초를 양자로 삼습니다. 자, 그리고 소양왕이 죽고 안국군이 즉위하는데 이 사람이 3일 만에 급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 독살설도 있는데 어찌됐는지 모르면 이렇게 양자가 되자마자 양아버지가 왕이 돼서 3일 만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초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부리는 진나라의 승상이 됩니다. 장양왕도 3년 만에 사망합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장양왕의 맏아들이었던 이름이 정이에요. 이 진시황이 13살에 즉위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정. 그의 뒤에는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싶어 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진시황의 아버지인 자초가 조나라의 인질로 보내졌을 당시에 자초에게 접근했던 인물이 있었죠. 바로 상인 여부리입니다. 여부리는 자초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당시 여부리의 첩 중에 조희라는 미녀가 있었습니다. 이 조희는 이름이 아니고 조나라 여자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여부리의 첩이 됐었는데 조희를 자초가 좋아하게 되니까 자초한테 조희를 바칩니다. 그런데 이미 여부리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초창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부리하고 자초의 첩이 됐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으니까 얘가 자초의 아이인지 여부리의 아이인지 애매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진시황은 여부리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건 뉘앙인 보도입니다. 뭐 이제 와서 어떻게 유전자 검사할 수도 없고. 근데 아무튼 당시에는 이제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초가 왕이 됐다가 3년 만에 죽으니까 조희는 또 태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장양왕이 죽고 13살 난 진시황이 즉위를 하니까 여부리가 섭정을 했는데요. 이 태후, 조희가 옛날 자기 첩이었잖아요. 돌아온 싱글인지 다시 만난 옛사랑인지 하여간 이렇게 돼서 여부리하고 조희가 이제 썸씽이 일어나는데 여부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위험하잖아요. 아무튼 왕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게 보니까 이게 너무 위험한 거야. 소문도 날 것 같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젊은 노예를 아예 요즘 말로 로 갖다 바칩니다. 그랬는데 이 태후가 좀 많이 좀 정열적이어가지고 노예하고 사이에 두 아들을 또 낳아버립니다. 그러자 여부리는 노예를 제후로 임명했어요. 중요한 건 진시황이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진시황이 아니지만 제가 편의상 진시황이라고 할게요. 여부리가 자기 아버지라는 소문도 있는데 이걸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진시황이었다면 이게 여부리 쪽에서 흘린 소문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근데 태후가 또 이상한 남자애한테 애를 낳았어. 그랬더니 얘를 또 제후로 임명한대. 여부리와 조희와 노예로 이어지는 커넥션이 생기잖아요.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를 안심시켜 놓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진왕 정과 여부리의 사이에 팽팽한 긴장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부리 입장에서는 자초에게 접근해서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린 진시황을 섭정이 돼서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게 된 거죠. 진왕 정은 여부리를 중부, 작은 아버지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나라는 국력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육국연합이 너무 강력하고 여부리는 외국 사람이고 왕은 어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력이 쇠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부리는 진나라를 개혁하는 어떤 그런 개혁을 하질 않습니다. 학자들은 보면은 이 사람이 원래 상인 출신이라 전쟁에는 좀 관심이 없다. 그럼 뭐 좋아하느냐? 돈 버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재정 수입에 관심이 더 많았다. 그래서 지금 시안 외곽 지역에 운하를 파서 강 2개를 연결시켜서 엄청난 경작지를 만들었습니다. 진나라를 이제 강력한 국가로 만든 건 법가예요. 법가는 법으로 뭐 이러면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렇게 한다, 이러면 포상한다, 이러면 죽인다, 뭐 이렇게 하는 애인데 여부리는
법가는 이제 배제해버리고 도가를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소년왕의 입장에서 보면 국력은 자꾸 약해지고 있고요. 이제 여부리는 점점 부자가 돼가고 있고요. 그래도 이 운하 경작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이 운하를 통해서 18만 헥타르의 농경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부리가 과연 돈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좋게 보면은 엄청난 경작지를 마련하고 수도 옆에서 왕이 직할로 돈을 거두고 병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엄청난 직할지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부리가 군에는 관심이 없고 돈만 벌려고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장기전을 생각해서 대군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기반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왕정은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똑똑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고민해야 돼요. 이게 여부리의 땅일까요? 내 땅일까요? 저 18만 헥타르의 농부를 갖다가 농사를 짓게 하면 병력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몇만 명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땅입니다. 근데 명색은 내가 왕인데 이거 여부리가 다 했단 말이에요. 당시 여부리는 가동만 10,000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동이 그냥 하인이 아니고 유사시에는 군대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식객을 모아서 3,000명의 식객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기 보면은 왜 뭐 맹상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전국의 사공자라고 그래갖고 유명한 제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오공자라고 해야 돼요. 여부리까지 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아닌데 이런 엄청난 식객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전 중국에서 5명,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10,000명의 군대, 3,000명의 엘리트. 여기에다가 태우는 여부리 편이고 노예 사이에 애도 낳고 이런 상황에서 소년왕은 불안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즉위 9년째, 정은 21살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 관례라는 걸 치릅니다. 관례는 성인식입니다. 근데 이 성인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 같으면. 요즘 같으면 투표권 생기고 결혼도 할 수 있게 되고 왕도 이제 관례를 지나야 사실 이제 정식 왕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왕이 관례를 치르면 이제 섭정이 끝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정식으로 인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긴장하겠죠. 관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의 서안으로 갑니다. 당시는 북쪽에 있던 함양이 수도였어요. 지금 공항이 있는데 이때 태우의 호스트였던 노예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실제로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서 병력을 동원한 게 아니고 누가 고발을 했다라고 해요. 진시황은 전격적으로 병력을 동원해서 노예의 삼족을 멸하고 태우는 자기 어머니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시안으로 추방합니다. 물론 노예의 두 아들도 다 죽입니다. 여부리는 이제 어쨌든 섭정이고 자기 아버지라는 설도 있으니까 추방했다가 좀 지난 다음에 저기 촉지방, 사천지방으로 귀양 가라고 그럽니다. 뭐 그 다음 뻔하잖아. 자기가 자살해버립니다. 듣고 보면 좀 이상해요. 진왕정은 섭정 밑에서 이렇게 어리게 크고 뭐 제가 아까 말했던 여부리 너무 엄청난 식객이 되고 그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무슨 저기 모조리 숙청을 해버려요.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여부리가 알고 봤더니 엄청 착했어. 노예도 엄청 착했어. 그래서 진왕정 왕이 되나 보다. 여부리는 그래 내가 그동안 노력했으니까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렇게 착하게 있다가 당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왕정이 정말 똑똑했던 거죠. 여부리를 안심시키고 태우를 안심시키고 노예를 안심시키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를 단숨에 제거할 수 있는 자기 세력을 키우고 비밀 조직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어느 정치인이 내가 쟤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아들같이 해줬는데 제가 역사를 보면 왕은 아들도 못 믿어요. 부인도 못 믿고 동생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상한 그런 관계를 믿고 방심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록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진왕정은 사실은 소년일 때부터 엄청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섭정 밑에 있다가 단숨에 자기 권력을 되찾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판단력, 인내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에 알고 있는 진시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부리는 자기 안위와 풍요로움을 중요시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부리가 식경만 3,000명이잖아. 그럼 옆에서 그런 얘기 한 사람 없었겠어요? 야, 저 사람이 저럽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여부리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거나 진시황과의 머리싸움에서 졌던 거죠. 그래서 이 라이벌전은 굉장히 불리했던 진시황의 극적인 역전 압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알고도 진시황이 여부리를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태후와의 관계를 들킬까 봐 노예를 이용하고 수많은 계략을 세웠던 것을 보면 너무나 괘씸하지. 다른 사람이었음 벌써 이 세상엔 없어. 하지만 여부리는 킹메이커잖아. 그가 없었음 내가 왕이 될 수 없었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유배를 보내는 거였어. 이제서야 진정한 왕으로 거듭난 진시황. 그의 활약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8년간 진왕정은 법가인 이사와 한비자를 등용하죠. 여부리로 인해서 끊어졌던 상황의 체제, 법가의 개혁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부리가 개척해 놓았던 땅, 재력을 가지고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진나라가 통일을 하려면 먼저 이 육국이 간섭하지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6나라가 합쳐서 진나라를 막는다는 게 어떤 식이냐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를 한꺼번에 다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기를 한꺼번에 다칠 만한 병력이 없잖아요. 전쟁을 이렇게 되면 군수물자가 나눠지기 때문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디론가 쳐요. 제일 많이 싸운 게 위나라였어요. 이때 위나라가 딱 중앙에 있으니까. 그럼 이때 육국이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주변국에서 원군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방법은 초나라 같은 데서 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병력을 빼서 여기를 막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진나라의 공격을 육국연합이 효과적으로 막고 있었는데 진왕정은 과거의 전략을 반성하고 중요한 전략을 세웁니다. 접경 국가인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를 일거에 정복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요 2나라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초나라와 제나라를 각계격파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각국이 뒤늦게 정세를 파악하고 단합하기 전에 신속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깨닫기 전에 후닥닥 쳐서 없애자는 거죠. 기원전 230년부터 진나라는 천하 통일을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육성해 놓은 군대로 일거의 한나라를 공격해서 기원전 230년에 한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기원전 228년에 조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북쪽의 이 조나라, 연나라 통로를 이어서 기원전 226년에 연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방 통로가 완전히 진나라 영토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225년에는 위나라로 쳐들어가서 위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돼야 싹 쓸리고 초나라하고 제나라만 남아요. 근데 요전에 작전을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초하고 제를 분열시켜요. 우리 편을 들어주면 너는 살려줄게. 그러면 너가 뭐 초나라 먹거나 이렇게 나라를 반으로 나누자고 그래요. 여기에 혹해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판세를 보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223년 역시 초나라마저 멸망시켜버립니다. 뒤늦게 제나라가 초나라를 원조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초나라도 망해버렸죠. 이때 유명한 전투가 이제 항우의 자가나보였지든 이제 항씨 집안이 패배하게 되는 그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거의 2년 간격으로 모두를 멸망시키고 당연히 제나라도 22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기세를 밀어붙이려면 정복한 나라의 군대를 흡수하고 현지의 자원을
약탈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군대를 흡수하면 이것들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어떻게 알겠어? 군대를 약탈해. 그럼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 여기서 자원 약탈하고 군대 흡수하고 그러면 사실 여기다 병력 다 써야 됩니다. 단숨에 단기전으로 하니까 진나라에 있는 군력과 군량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군대와 군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군수 보급 체제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걸 자꾸 놓치는데 여기에 가서 현지 자원을 약탈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수송대를 가지고 줘서 점령하고 또 이쪽으로 가면 따라가면서 약탈을 해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군수를 이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전속결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진나라 군대는 놀라운 속도의 행군 능력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날 시안에 있는 진나라 병마용에서 발견된 진나라 군대의 특징을 보면요. 진나라 군대도 사실은 상당히 여러 부족과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때는 다 이런 여러 부족들이 있던 시대니까. 그래서 머리 모양이나 생김새 같은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 신발, 장비, 무기 등이 완벽하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되어 있다는 건 단일한 공장에서 생산해서 쉽게 보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수레에 실을 때도 화살 규격이 똑같아야 화살 한 개에 몇 개 이런 식으로 딱딱 하고요. 포장지, 박스도 똑같이 통일해서 만들어요. 그거 다르면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리고 가다가 비 한 번 맞아보세요. 싹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도 방수 장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통일된 규격으로 되었을 때 속도하고요.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했을 때 속도 엄청 다릅니다. 그뿐인가? 도로 규격 통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나라 도로를 먼저 통일해 놨어. 조나라나 위나라는 달라. 자, 이랬을 때 진나라 수레가 갈 때 막 가는데 도로 규격이 다르면 이거 밖에 또 바꿔야지. 이러다 보면 시간 엄청 걸려요. 그 다음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병정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병이나 기병이나 궁병 등 이렇게 보면요. 병정에 따라서 갑옷도 되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궁병은 활을 쏴야 되니까 이게 없어. 보병도 경보병, 중보병에 따라 갑옷이 달라요. 전차병들 보면요. 전부 바짝 마르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전차병을 해요. 왜? 그래야 몸무게가 가볍거든요. 그래야 전투병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지. 그만큼 선발이 잘 돼서 구성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복장에는 이게 계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휘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술이 있는데 이게 꼭 계급만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계급도 있고 그 베테랑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전투에 많이 참전했다.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계급만 있으면 안 돼요. 계급장 플러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베테랑이냐, 전투에 몇 번 참전한 사람이냐, 이런 휘장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승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투에 몇 번 참전했다. 나는 전투에서 이런 휘장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말인데요. 병마용을 발견했을 때 이 보디가 말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 이런 말 중국 내지에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야? 지금식으로 말하면 중국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는데 이 내지에 있는 말들은 좀 약하고 이렇게 농사나 짓고 이런 말이고 우리가 아는 전투하는 말들은 호마라고 늘씬하고 잘 싸우는 말인데 호마가 체격 특급을 달리기는 잘하는데 지구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몽고말 계통들은 다리도 굵고 힘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진시황 등에서 나온 말들을 보면 중국의 감숙성 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호마와 이런 몽고말의 중간 형태예요. 그래서 당시 내지에 있는 말들보다 훨씬 우월했을 거라는 겁니다. 싸울 때도 좋지만 산 넘어 물 건너 수송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줬을 것이다. 그리고 신발이라든가 이런 복장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군수 보급 체제가 그 어디보다도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2년 만에 단숨에 이 전국을 쓸어버리는 놀라운 전투가 가능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진시황은 이렇게 나라를 통일하니까 통일 제국을 위한 이제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황제라는 호칭이죠. 시황제라는 표현은 첫 번째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그 다음부터 2세 황제, 3세 황제 그래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원래 이렇게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이걸 다 통합했는데 왕이라고 하면 창피하지 않냐.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게 황제예요. 그리고 황제가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 짐,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조칙이라고 그러죠. 왕이 내리는 건 교서고. 그러니까 그런 황제만이 쓰는 용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당시 형식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도적인 작업을 하니까 천하를 통일하고 수많은 업적을 쌓은 진시황은 각지를 순행하면서 그 청동마차 그 중간에 이제 그것 때문에 암살 위협도 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새 없이 이제 각지를 순행하면서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가서 제사 지내고 뭐 거기 가서 자기가 어떤 새로운 걸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내 땅, 하나의 국가라는 걸 본인이 직접 과시하려고 하죠. 사실 진시황이야말로 진짜 워커홀릭이었습니다. 나이가 39세 때 통일해서 그렇게까지 중국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서 이 분열되어 있던 사람, 아직 이게 한 나라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 휘하로. 그것도 정복군주니까 감정들도 나빴을 거 아니야. 암살 위험도 겪어가면서 그거를 극복하고 이것을 정말 하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궁을 비우고 왜 그렇게 전국을 순행하셨나요? 나는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통일 후 많은 정책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궁금했거든. 주변에서는 좀 쉬라고 하지만 나에게 있어 순행은 힘든 일이 아니었어. 통일 후에 12년 동안 전국을 5번이나 순행합니다. 12년 동안 5번이면 중국은 옛날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내내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명상 고족에 가면은 뭐 이렇게 공선이라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느라고 자기만의 어떤 신비로운 제사를 하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계명을 받아오잖아요. 아마 그런 의식 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 머리에서 나온 법이 아니라 하늘이 내게 준 사명이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봉선의식이라고 태산에 올라가서도 하고 막 그러는데 태산에다 각석이라고 표식도 세웠는데 이 지역을 순행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망해버리니까 후계자 문제가 터지잖아요. 진시황의 죽음을 감추고 급거 서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진시황의 죽은 걸 감추기 위해서 수레에다가 일부러 썩은 생선 같은 거 막 실어가지고 뭐 생선이 상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체가 썩는 면세를 숨기면서 서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진시황이 비참하게 이제 말년이 비참하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말년이 비참한 게 아니라 권력이 비정한 거죠. 본인도 비정했고 권력의 희생자는 다 이렇게 비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시황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국을 위해서 일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후대 역사 기록, 특히 이제 유학자들이 쓴 역사 기록에서 진시황은 악마 같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당대에 있었던 위요라는 사람의 목격담이 있습니다. 코는 높고 눈은 길게 찢어져 있으며 가슴은 매처럼 튀어나왔고 목소리는 늑대와 같고 인자함이 부족하여 호랑이같이 잔인한 심성을 가졌다. 이게 사기의 진나라 본계에 있는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유가가 진시황을 비판하는 가장 큰 근거가 이제 분서경유입니다. 이걸로 이제 거의 악마로 묘사를 하는데 분서경유라는 건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땅에 파묻었다는 건데요. 통일한 다음에 농서 같은 실용서를 제외하고 다른 책들은 전부 태워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솔직히 다 태운 건 아니고요. 대체로 유가의 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체제 비판하는 460여 명의 유가들을
파묻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갱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갱유에 대해서는 후대의 조작이라는 설도 있긴 해요. 아무튼 적어도 최소한 사상 통제책을 강력하게 시행했던 것은 그 뒤의 역사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위험하긴 한데 나중에 뭐 중국에서 명나라 때도 한번 숙청 나면 삼족 구족을 멸하면 당시에 이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역사적으로 보면 진시황만 그렇게 특별히 더 죽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악마라고 하는 건 이제 유가를 죽였다, 유학자를 죽였다는 유가들의 어떤 자기 그 가치관이 들어간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유가랑 트러블이 생기냐면 진나라는 원래 법가 정책을 기반으로 한 나라입니다. 법가하고 유가가 진짜 상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옛날 춘추 전국 시대부터 둘이 제일 많이 싸워. 야,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싸우는 정도가 비웃어. 야, 저게 말이 되냐. 조금 이제 법가 쪽 입장에서 얘기하면 맹자가 양효왕을 만나가지고 군대를 다 해체해라. 군대라는 게 여러모로 안 좋다. 그럼 오직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라. 야,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 좀 이상하다. 그럼 저기 옆에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정치를 하면 옆에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당신을 도와주러 올 거다. 솔직히 이런 거 믿고 군대 해체할 사람이 어딨어.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그 유가 법가가 상극이다 보니 유가가 진시황의 체제에 대해서 더더욱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시황은 이 법가의 사상을 전국에 확대해서 제국을 이제 체질을 바꾸려고 하니까 유가들이 더 반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에 대한 탄압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아닙니다. 사실은 국가 체제에 대한 반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20세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때가 이제 냉전 체제잖아요. 어느 나라나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갖고 이념 대결이 컸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웬만하면 덜한데 20세기 때만 해도 이념 대결을 자유롭게 허용한 나라가 몇 나라가 있었어요. 진시황과 유가의 대립은 이런 국가 체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시황의 가장 큰 업적은 군연제를 시행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도량령, 화폐, 문자, 심지어는 술의 규격까지 통일합니다. 그럼 술의 규격을 왜 통일하냐? 도로로 통일해야 되니까요. 자동차도 사실 규격이 있잖아. 어느 정도 똑같진 않지만 도로폭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통일 제국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교역을 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간의 교역이 이루어져야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산다 그러면 그냥 국경 안에 있지만 다른 나라죠. 그래서 진시황이 사실은 통일될 수밖에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고심했던 것이 군연제를 시행한다는 게 아니라 지역과 지역이 서로 얽혀서 서로 의존적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있어. 뭐든지 자급자족해.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나라 독립해. 우리도 독립할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핸들은 여기서 만들고 타이어는 저기서 만들고 조립은 저기서 한다 그러면 이 세 나라는 경제적인 상호 의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타이어를 갖다 줄 때 관세 내고 바퀴 갖다 줄 때 관세 내고 그거 사올 때 또 관세 내고 같은 나라인 게 편하잖아요. 이거를 만들어 놨던 게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눈이 매섭고 어쩌고저쩌고 포악하다, 잔혹하다, 냉혹하다, 탐욕스럽다, 여기 플러스에서 음란하다. 아방궁이라는 뭐 그런 것도 지금도 뭐 아방궁을 차렸다 그러면 호화, 음란, 퇴폐 없어잖아.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유가들이 유가를 탄압해서 싫으니까 유가가 이상시하는 군주의 모든 미덕의 반대편에 있는 거를 진시황한테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저 솔직히 말해서 포악하긴 했을 것 같아요. 전시였으니까. 진시황을 옹호하는 기록에도 보면은 굉장히 의심이 많고 냉정하다. 그런데 전쟁하고 대군을 일으키는 나라에서 의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지막에 진시황이 천하 통일할 때 15만, 20만 군대를 내보내는데 얘들이 뒤로 돌아 앞으로 하면 끝이에요. 거기다 너 믿는다 하고 내보낼 사람이 있겠어요? 진시황이 냉혹하다, 잔인하다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가 있지만 그냥 정말 인간이 미쳐서 비이성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제일 억울한 게 그놈 퇴폐인데 중국의 전설 나오는 거 보면 이 아방궁은 21세기에 나오는 뭐 여기저기 뭐 여자들 숨겨놓고 뭐 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상력을 엄청 자극했는데 이 시안에 지금 아방궁 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진짜인지 좀 의심은 되는데 아방궁의 면적이 어떻다고 길이가 나온 글들이 있어요. 명나라 때, 송나라 때 정말 답세해가지고. 근데 별로 안 넓어요. 중국 역대 궁전 중에서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아방궁 터라고 지금 있어서 발굴 조사를 하는데 아무리 발굴 조사를 해도 이게 터가 나오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 학계에서는 이게 지으려고 이렇게 터만 닦다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뭐 거기다 별 얘기를 다 집어넣은 거야. 뭐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건너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런 터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이 말 했는데 우리 방송 나갈 때 드디어 나왔어!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맹세코 얘기하는데 그게 터가 나와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보다는 훨씬 소박한 규모이고 그리고 차라리 나왔으면 좋겠어. 그 기록에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은 아니라는 거죠. 만리장성, 진시황릉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과 노동력을 동원했다라고 하는데 한나라 때 만든 한무제의 고분이나 이런 거 보세요. 똑같이 더 커요, 더 커. 고대에는 거대한 무덤을 만드는 게 하나의 그 국가의 어떤 재분배 정책입니다. 피라미드 세우는 게 그냥 왕이 혼자 먹고 가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라는 사업을 통해서 세금 받은 걸 재분배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도 같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진시황릉을 발굴하면은 거기서 어떤 금은부화가 쏟아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시인들이 보기에 좀 호화로운 규모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도를 넘는 엄청난 정말 포각한 우주적인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게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진시황이 이제 불로장생을 꿈꿨다 그러는데 근데 저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데 불로장생 안 꿈꾼 사람 있나? 요즘도 다 불로장생 꿈꾸던데 정말 사는 게 힘들다고 안 하는 사람 빼놓고는. 그리고 이제 그 진시황릉 안에 수은으로 깔아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사를 했더니 진짜 수은이 나온대요. 근데 이것도 무슨 수은이 또 불로장생과 약간 관련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끊임없이 운행하는 우주의 뭐 별 모양 이런 강을 그렸는데 물을 갖다 놓으면 증발해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은으로 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만들어서 뭐랄까 옛날에는 자연과 이런 인간 세계가 일치한다고 생각하니까 죽어도 천체가 계속 운행되고 이러는 것을 꿈꿨는데 그거를 이제 불로장생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불로장생의 약을 찾고 이게 아니라 한나라 때도 사람이 죽으면 그 옆에다가 똑같은 집을 짓고요. 뭐 이렇게 부자들은 거기다 음식 바치고 영혼들이 먹어야 된다고 이제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진시황릉에도 그런 궁전이 있었고 한무제 옆에도 그런 궁전이 있어가지고 당시 풍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한 거죠. 진시황이 성격에 대해서 좀 추가하자면 냉정하고 냉혹했다기보다는 냉정하고 판단력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정복군주가 됐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실리적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전국 통일을 위해서 대군을 출동시키는데 그 요즘에 그 어떤 만화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진나라에 두 명장이 있습니다. 왕기와 이신이라고. 근데 왕기는 좀 노장이었어요. 그 진시황이 보니까 노장이라는 건 인맥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대군을 줘서 내보내? 위화도 해고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좀 주저하고 있는데 그 이신이라는 젊은 장수가 자기는 병력의 절반만 줘도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절반? 그럼 절반을 수비대로 되면 얘가 반란은 못 일으킬 거 아니야. 그래서 이신을 내보냈는데 이제 가서니 이제 병력 부족으로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 바로 마차를 몰고 가서 왕기한테 가서 사과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군대를 인도해 주시오. 그러면서 소원이 뭐예요? 내 다 들어주겠어. 그때 왕기가 전 아무 소원 없습니다. 왜 아무 소원 없다고 그랬냐?
야, 지금 나한테 군대 맡기면서 의심 팍팍 때리고 있는데 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날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거는 진시황이 못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왕이 다 그래요. 안 그러는 왕은 그냥 멍청한 왕일 뿐이에요. 이렇게 판단력 빠르고 자기가 직접 반성할 줄 알고 어떻게 보면 훌륭한 리더십이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왕이었고 의심이 많았다는 것은 어차피 모든 신하들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감시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리의 그 섭정 체제에서 그걸 쿠데타라고 해야 되나? 한숨에 정권 탈취하는 거 봐도 뭐 그런 쪽으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영웅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시황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진시황이 이뤄낸 업적들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중국을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화폐나 문자 등을 통일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표준화 작업을 해온 건 그 시대의 한 인물이 했다고 하기에는 정말 굉장히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 친인척 중심의 인재 등용 방식을 버리고 철저하게 능력제를 도입한 것도 시대를 앞선 깨어있던 인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본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